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즐거웠던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8월 11일 폐회식 때는 역시나 예상대로 톰 크루즈가 서프라이즈 등장을 했는데요. 아주 대담한 스턴트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뉴욕 출신 62세의 톰형은 폐막식이 열린 스타드 드 프랑스 위에서 와이어를 매달고 찼지. 많은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온 LA 시장 카런 베스에게 받은 올림픽 깃발을 꽂은 바이크로 I believe Tom's going to drive this straight to Los Angeles. Hollywood. 미션 임파서블처럼 내달린 뒤 I'm on my way.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LA. 헐리우드 사인의 오륜기가 딱 보이죠. 손에 손을 거쳐 무대 위에서 뻥! 네, 톰은 뛰어내리기 전 X 계정으로 고마워 파리, 이제부터는 LA야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고요. 레드핫 칠리 페퍼스나 스눕독, 빌리 아이리쉬의 퍼포먼스를 보니 4년 뒤엔 헐리우드 올림픽이 열리겠군요.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내 이름은 윌리엄 몰레스. 주간기묘회 애청자다. 개인정보 털려서 누가 내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중고나라에서 강등됐다. 얼마 전에 레고 팔려는데 안 들어가졌어. 맨날 이상한 데서 전화랑 문자 오지. 너네도 털린 거야. 지가 털려놓고 왜 여기서 완정질? 이젠 안 털리거든. 가장 외로울 때 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인터넷 가입하라고, 보험 바꾸라고 눈물 주르륵 흘려봤냐? 이젠 좀 막자고. 서브샤크 VPN! 완벽한 개인정보 보안, 그 답은 서브샤크 VPN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4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받아보세요. 폰부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애미 바이스, 더 랍스터 등의 영화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 콜린 파렐.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2명의 전 파트너들과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제임스가 태어났고 2009년에 헨리가 태어나서 지금은 2 자녀를 키우는 싱글파더라는 콜린이 얼마 전 안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는 큰아들 제임스에 대해 밝혀 화제입니다. 안젤만 증후군은 주로 발달 지연과 심각한 언어장애, 균형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으로 대략 12,000명에서 2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아들 제임스가 워낙 중증이라 무려 4살까지 걷지를 못했다고 하죠. 피플즈와의 인터뷰에선 어느 날 제임스가 날 향해 걸어왔을 때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 제임스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건 6살이었으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19살이었다는데요. 어떤 작은 진전이라도 기적을 맞이하듯 온 가족이 축하하며 지내고 있다죠. 콜린이 이런 사정을 처음 밝힌 건 2012년 미국판 인스타일과 인터뷰였습니다. 제임스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줬지만 많은 가족들이 경험할 시련과 좌절, 고통을 경시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만약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의 부모라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제임스가 태어나면서 콜린 스스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내가 제임스를 돌보기 위해서는 완전히 술을 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약과 술을 끊었을 때 제임스는 2살에 불과했다. 아이가 날 완전히 바꿔놨다. 지금은 헬퍼가 꼭 상주해야 하지만 아빠와 수영도 하고 외식하거나 영화도 본다는 제임스. 그런 아들을 키우는 콜린 파렐의 소원은 제임스가 해온 노력이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And I don't want anyone else. I want you. 드라마 가십걸의 스타이자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신작 영화를 홍보하다 구설수에 올랐네요. 신작 영화 제목은 It Ends With Us. 아버지의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주인공 릴리가 매력적인 의사 라일과 만나 강렬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데요. 라일에게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이 릴리의 트라우마를 깨우고 그 와중에 첫사랑과 재회하며 라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문제가 좀 있었죠. 일단 출연자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홍보도 같이 안 하고 8월 6일 프리미어 때도 서로를 피해서 설마 싶었는데
관계자가 등판해 응 맞음 얘네 사이 최악임 이라고 밝혀버렸죠. 문제는 발도니가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하다는 거. 발도니가 라이블리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스텝이나 배우들한테도 작업하기 힘든 분위기를 촬영 내내 조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스틴 발도니를 싫어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이 영화 출연자 중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에서 발도니를 팔로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파헤친 헐리우드 리포터가 발도니와 라이블리는 창작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관계에 균열이 가버렸다는 기사를 낸 것이죠. 그래서 아예 영화가 원래 편집감독 2명과 연출감독 발도니가 주도한 발도니 컷, 그리고 라이블리가 남편과 휴잭맨의 영화인 데드풀과 울버린의 편집 감독인 셰인 레이드에게 따로 편집을 의뢰한 라이블리 컷, 이렇게 두 개의 편집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토록 창의적 관점의 차이가 발생했는가?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영화 속 주요 장면의 각본을 맡았고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대립각이 세워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 언론이 묻자 라이블리는 내 남편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나 또한 그렇다 라고 대답했죠. 참고로 영화사 소니가 고른 건 라이블리 컷을 포함한 버전입니다. 워낙 유명한 동명소설 원작의 속편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이 창작 패권 싸움이 어찌 될까 싶었는데요. 손을 먼저 든 건 발도니 쪽입니다. So I'm hoping to see you back in the double duty role. I think there are better people for that one. I think Blake Lively's ready to direct. That's what I think. 심지어 발도니의 회사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가 속편의 영화 각색 권리를 샀음에도 이 프로젝트를 드랍해버린 뒤 아예 홍보니 레드카펫이니 다 따로 가버렸죠. 시사회도 다른 상영관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 토크쇼 출연이나 인터뷰까지도 전부 따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팬들이 미묘하다고 생각한 지점은요. 발도니는 영화의 주제인 가정폭력에 대해 계속 말하는 한편 라이블리는 학대가 그녀의 캐릭터를 정의할 순 없다며 마치 다른 영화를 홍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점. 물론 두 개의 컷이 존재했으니 그에 맞게 알아서 처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애초에 원작이 가정폭력과 학대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팬들은 영화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며 라이블리 쪽을 비난했고 라이블리는 인스타 스토리로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BBC와 한 이 인터뷰도 공유하죠. This movie covers domestic violence, but what's important about this film is that she is not just a survivor and she's not just a victim. 네,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라이블리가 주인공의 직업인 플로리스트를 강조하는 복장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중요한 건 의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일이 터지는데요. 이런 영상이 공개됩니다.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은 서로 화가 난 게 아니고 그저 대화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라이블리가 촬영 중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다 라고 말했죠. 결국 발도니는 뉴욕 시사회 때 다른 출연자들과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고 불화설이 확실시됩니다. 이러면 영화에 좋을 게 없으니 발도니는 홍보 위기 매니저인 멜리사 네이선을 고용했고요. 그리고 홍보 인터뷰 중에 일이 또 터지고 마는데요. 한번 보시죠. People who see this movie, who relate to the topics of this movie on a deeply personal level, they're really going to want to talk to you. This movie is going to affect people and they're going to want to tell you. So if someone understands the themes of this movie and they want to really talk to you, what's the best way for them to be able to talk to you about this? Asking for like my address or my phone number or like my location share. Or I could just location share you and then we could 이 영상이 나가자 정말 진지한 주제의 영화이고 진심 어린 질문이었는데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를 괴고하는 대답이 가관이다. 심지어 웃고 있네. 미디어 트레이닝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고 지금 삶 자체가 지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홍보할 거라면 공감을 하고 싶은 피해자들을 향한 다양한 리소스를 확보했어야 했다. 영화 홍보 중에 영화의 심각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 대신 자기 의상과 헤어케어 제품, 남편의 영화를 홍보하더라. 라는 등 아주 다각적인 비판이 쏟아졌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감독인 저스틴 발도니가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한 게 진정성 있었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불편하게 느낀 이유가 밝혀집니다. 영화에서 발도니는 라이블리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야 했는데 발도니에겐 만성 허리 통증이 있어서 블레이크의 트레이너에게 가서 그녀의 체중이 얼마인지 허리 부상을 피하려면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물었다죠. 나중에 발도니가 이랬단 거란 라이블리는 자신을 뚱뚱하다고 비난했다고 느꼈으며 특히 작년 2월에 넷째를 출산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걸렸다는 측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두 사람이 키스씬을 찍었을 때 벌어집니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너무 키스를 길게 끈다고 생각했다죠.
종합해보면 누가 빌런이라고 딱 잡아 말하긴 어렵지만 라이블리와 발도니 사이엔 확실히 악감정이 있었고 출연진과 제작진 일부만 발도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된 인터뷰의 한 장면을 보시죠. 이 영상은 이번 이슈가 불거지자 기자 캐리스티 플라가 공개한 2016년 라이블리의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 관련 인터뷰입니다. First of all,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일단 이 기자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인터뷰가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You like the movie? Are you a Woody Allen fan? most of his movies, and this one was so like visually amazing. Did you guys love wearing those kind of clothes that you? 그리고 여기서부턴 라이블리가 인터뷰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옆에 있는 배우 파커 포즈에게만 말을 겁니다. 52초 동안 인터뷰어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후로도 그냥 옆 사람과만 이야기합니다. What do you feel like is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fame and Hollywood in general? I think the idea that people think that they know you, I think because of the how intrusive media is these days. There's people care so much more about your personal life than they do your work. If you aren't open with your personal life, then they just make it up for you and share it for you. I mean, that's normally my experience, to see that your idea of someone isn't always who they actually are. Yeah. Thank you. Thank you guys. Take care.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튀어나오죠. 이번 영화 런던 시사회 때 리포터가 라이블리의 절친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우정 팔찌 같은 팔찌를 건네는데요.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That's so sweet. I'm gonna put it here because it doesn't go with my outfit, but I will wear it later. 라며 옆에 있는 매니저한테 팔찌를 주죠. 다음은 배우 이사벨라 페레르의 반응입니다. Thank you. Oh my god, I'm gonna put it on. Thank you so much. 이걸로 라이블리의 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영상만으로도 비난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몇몇 기사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이런 공개적인 갈등과 비판 속에서도 발도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철저히 피하면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BBC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만 했고 다른 데선 남편과 남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500만 불로 만든 이 영화는 8월 9일 개봉해서 곧 월드와이드 수익 1억 불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피어스 모건의 토크쇼에 나와 Where I have been living in Baltimore is being foreclosed on. My house is being sold at auction. How much money do you have? None. 라며 엉엉 울었던 케빈 스페이시. 특히 자신의 소중하고 넓고 비싼 저택에 애착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압류 경매에 출품된 케빈의 이 저택을 매입한 이에 따르면 케빈이 이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메릴랜드의 한 부동산 업자가 지난달 케빈의 볼티모어 저택을 감정가보다 매우 싸게 구입한 뒤 케빈 스페이시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케빈은 떠나길 거부하며 임대료 한 푼도 내지 않고 6개월간 눌러앉아 있겠다고 했다죠. 그래서 업자는 케빈의 변호사팀과 협상해서 어떻게든 케빈을 내보내려고 노력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한편 케빈의 변호사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만약 법원이 매각의 최종 지점까지 승인하게 되면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는 걸까요? 네, 집이 좋긴 좋아 보이네요. 페리스 힐튼이 컴백곡 뮤비를 찍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9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앨범에 수록될 신곡 배드 비치 아카데미의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트레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와, 싸그리 탔네요. 여기엔 각종 비싼 의상부터 액세서리와 보석들, 지갑과 현금 등 귀중품들이 가득했는데 이게 전부 타버리고 말았다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론 페리스 힐튼은 앤더슨 모바일 에스테이트의 맞춤형 트레일러를 쓰고 이 안엔 킹사이즈 침대, 고급 가구, 대형 TV, 최신 오디오 시스템, 럭셔리한 욕실과 주방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디자인까지도 페리스의 취향에 맞췄죠. 그래서 한 대에 40억 정도 합니다. 지금 화재 당국이 현장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듯하며 화재 이후에도 페리스를 비롯 하이디 클룸, 메건 트레이너 등의 여러 카메오들도 열심히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는 매튜 페리 사건입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볼 테니까요. 꽉 잡으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작년 10월 주간기획회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뤘던 국내에서도 정말 팬이 많은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 역 배우 매튜 페리의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장소는 LA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있는 매튜의 자택 온수 욕조였고요.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 과도하게 투여된 케타민이 사망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집니다. 수술 시 전신 마취에 사용될 정도의 용량이 체내에서 검출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게 사망 일주일 반 전이었기에 당시 투여한 건 의사가 처방한 게 아니었다라는 점에 집중한 관련 수사기관들, 이를테면 FBI, DEA, LAPD 등 수사기관들이 그때부터 일제히 범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의사들을 비롯한 전달자와 딜러 등 총 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수색영장엔 매튜와 딜러들 간의 문자 메시지와 매튜가 그걸 얼마에 샀는지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체포가 시사하는 점은 미 수사 당국이 한 사람보단 판 사람, 불법적으로 처방한 사람 등 확산에 가담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래퍼 맥밀러가 펜타닐로 사망했을 때 그걸 전달했던 라이언 리비스는 11년형을 선고받았었죠. 암튼 이 소식이 알려지고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유명 방송 저널리스트인 키스 모리슨인데요. 매튜의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법집행기관이 그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점이 도움이 되었다.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라며 성명을 밝힌 키스 모리슨은 사실 매튜의 어머니인 수잔 페리와 결혼한 매튜의 의붓 아버지로 매튜를 친아들처럼 아껴왔고 커리어에 있어서도 방향타 역할을 해주면서 대변인을 자처해왔던 인물 되겠습니다. 특히 NBC의 범죄 다큐 시리즈인 데이트라인 MBC의 진행자로 유명했고요. 사망 증명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면서 매튜의 죽음이 사건화되고 수사로 이어지게 한 사람도 키스 모리슨입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케네스 이와마사. 매튜 페리의 매니저로 여러 차례 주사를 직접 놨던 인물입니다. 생전 마지막 5일 동안 무려 20회 이상 투여했으며 이미 매튜가 통제 불능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죠.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대 15년형이 예상됐지만 현재 변호 협상 진행 중인데요.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협조를 근거로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죠. 2. 에릭 플레밍. 매튜 페리의 지인으로 물건을 매니저에게 전해준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대 25년형이지만 유죄를 인정했고 역시 변호 협상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할 건요. 변호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 수사 당국이 더욱 광범위한 지하범죄 조직을 겨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3. 살바도로 플라센시아 마크 차베즈. 둘 다 의사입니다. 플라센시아는 매튜 페리에게 주사를 놔줬고 심지어 매튜 페리의 집까지 출장을 가서 놓기도 했습니다. 주사기도 다량으로 제공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유통 공모, 사망을 초래한 해당 건의 유통, 매수 유통을 의도한 불법 소지, 연방수사 기록 변경 및 위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며 판사가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정한 상태입니다. 차베즈는 사기 처방으로 플라센시아에게 약을 직접적으로 팔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소 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4. 제스빈 상하. 케타민의 여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유통의 중심이었으며 약과 관련된 건물 운영, 유통 의도로 소지한 점, 매튜에게 치명적인 복용량을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모두 유죄일 경우 종신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장 먼저 급습한 게 제스빈의 집이었고요.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제스빈은 매튜의 죽음이 알려지자 에릭 플레밍에게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 자신이 데브와 스카페이스를 보고 마피아를 동경하게 되었다며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갱스터와 마피아 범죄를 깊이 연구해왔다고도 하죠. 이 모든 인물들은 매튜의 중독을 악용해 돈벌이만 추구했고 이 바보가 얼마를 쓸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체포 리스트에 배우 찰리 쉰의 전처 브룩 뮬러의 이름이 없다는 점에 의아해했습니다. 브룩은 최근 몇 년간 매튜 페리와 가깝게 지낸 인물로 매튜 페리, 제스빈 상가와 재활시설에서 만났으며 모두 LA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물 에릭 플레밍의 절친이었고 매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찰리 쉰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사실상 사건의 연결고리에 가까웠는데요. 지난 3월 브룩이 재활센터에 있을 때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브룩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까지 했음에도 체포가 안 됐으니까 이게 혹시 사법적으로 수사기관과 면책권 거래를 하고 정보를 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배심 때 증언을 거부한 것도 애초에 이런 딜을 염두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FBI, DA, LAPD가 매튜 페리의 사망을 시작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더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매튜 페리는 54세의 나이로 숨졌고 죽기 직전까지 프렌즈 멤버들과 새로운 프렌즈 이벤트를 앞두고 설레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한 주 제게도 참 즐거웠던 영화 트위스터스의 정의삭 감독 데이지 에드가 존스 배우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죠. 마음이 움직이는 이분들의 진심을 꼭 봐주시면 좋겠고 영화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로스도 좋았습니다. 팬으로서 느낀 감상과 비평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고요. 지금 뭐 난리죠. 사랑의 핫쇼핑 영상도 어제 올라갔는데요. 핫쇼핑 인형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핑. 다음 주에도 재밌는 거 많이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